전현 숨통 끊을 마지막 기회야. 빨리 해. 새벽 2시 1인실 병실. 혼수 상태인 척 누워있던 제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상간녀가 키득거리며 제 산소호흡기로 손을 뻗는 순간 저는 이불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누르며 휴대폰 단축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산소호흡기 줄 끝에 매달려 있던 한 여자의 숨이 어떻게 짐승들의 발목을 물어뜯는 덫이 되는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이지원입니다. 34살 작은 인테리어 회사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친구들이 떠들 때면 옅게 웃으며 듣기만 하던 아이. 스스로를 회색이라고 부를 만큼 무난하고 무채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도면 한 줄, 페인트 한 통, 못 하나까지도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20살부터 식당 홀서빙, 가구 공장 보조, 자재상 격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믿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채우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박민재를 처음 본 건 제가 29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리모델링 현장이었죠. 저는 신참 디자이너였고 박민재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합판을 자르던 목수 보조였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박민재는 혼자 남아 바닥에 떨어진 못을 줍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들 쉬러 나갔는데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제가 묻자 박민재가 어색하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아, 예. 이거 누가 밟으면 발 크게 다치거든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현장인데 안전해야죠.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 거칠지만 따뜻한 손등. 박민재는 늘 남 밑에서 굳은 일만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재의 그 우직함을 사랑했습니다. 민재 씨, 언제까지 남 밑에서 굳은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저는 만난 지 1년쯤 됐을 무렵 작은 호프집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쁘게 도면 그리고 민재 씨가 현장 딱 쥐고 일하면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 차려요, 네. 박민재가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원 씨 나같이 배운 것 없는 놈을 진짜 그렇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믿고 말고요. 나는 세상에서 민재 씨 손이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박민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흔들림이 감동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년이 지난 어느 가을밤, 저는 차가운 1인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고 콧잔등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죠. 기계가 일정한 박자로 삐, 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고 손끝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 제 오른손은 작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두지 않았고 단축번호 자리만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익혀둔 상태였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그 뒤로 묵직한 발소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민재였죠. 문 확실하게 잠갔어? 박민재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빨리 해. 간호사년 15분 뒤에 회진 돈다고 했어. 꾸물거릴 시간 없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보채지 좀 마. 최유라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호흡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가슴팍의 움직임은 잔잔해야 했습니다. 최유라가 제 얼굴 위로 몸을 숙이며 키득거렸습니다. 어머, 이것 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진짜 징그러운 인형 같네. 평소에는 그렇게 꼿꼿하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꼴 좋다, 이지원. 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끝내. 박민재가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전현 숨통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불 속에서 엄지손가락이 단축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히 통화는 시작됐습니다. 최유라의 손가락이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손톱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죠. 덜덜 떨지 마. 이거 호흡기줄 그냥 확 빼버리면 끝이야.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봐도 지 혼자 발작 일으키다가 빠진 줄 알 거 아니야? 최유라가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호흡기 빠지고 산소 수치 떨어지면 곧바로 기계에서 삑삑대고 알람 울릴 거야. 사람들 병실로 뛰어오기 전에 무조건 도망쳐야 돼. 알겠어? 박민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알았다니까. 겁쟁이같이 왜 이래? 이 일만 깔끔하게 끝나면 우리 둘이 바로 스위스로 뜨는 거야. 회사에 남은 돈은 거기서 싹 다 빼돌리면 끝이라고. 그래, 맞아. 이지원 명의로 된 집이랑 재산들 전부 다 내 이름으로 깔끔하게 넘어오면 그때 당장 떠나자고.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통화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손가락 하나는 화면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112 신고센터의 직원은 분명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최유라가 산소호흡기 끈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닿아있던 마스크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살짝 막혔지만 저는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저는 정말로 죽습니다. 잠깐 멈춰봐. 박민재가 갑자기 최유라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 왜 또 그래? 다 됐는데. 쉿, 조용히 해. 밖에서 발소리 들려. 복도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유라가 황급히 손을 거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 야밤에 누가 온다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최유라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빨리 하자고 했잖아.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와? 박민재가 허둥지둥 침대 옆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거기 두 사람 환자 보호자 됩니까? 손에서 그거 당장 놔요. 낯선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감고 있던 눈꺼풀 안쪽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6년 전 카페 현장에서 못을 줍던 박민재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다가 이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재가 헛기침을 하며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유라는 산소호흡기 줄에서 손을 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죠. 아, 형사님이세요. 무슨 일로?
박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길래 마스크 좀 고쳐주려던 참인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낯선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서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장난 전화를. 최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가족들이 간병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눈꺼풀 아래에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형사의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구두코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 다음 잠깐의 침묵. 형사가 산소호흡기 쪽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좀 떨어지네요.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스크가 살짝 비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쳐주려고 했다니까요. 박민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형사님, 저희 부부예요. 제가 남편이라고요. 두 분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하시죠.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신고 내용도 확인해야 해서요. 최유라가 박민재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아내가 신경 쓰여서요. 세 사람의 발소리가 병실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불 속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분명 신호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못 본 척했을 뿐이죠.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반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 자재 장부를 정리하던 어느 저녁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장 5곳에 들어간 합판값이 평소에 2배 가까이 청구되어 있었죠. 저는 박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 현장 합판값 좀 이상해. 한번 봐줄래? 박민재는 모니터를 슬쩍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자재상이 단가 올렸다고 해서 영수증 내일 갖다 줄게. 근데 우리 단가표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지원, 현장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사무실에서 숫자만 보면 모르는 게 많아. 박민재의 말투에 살짝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박민재 같지 않았죠. 저는 그날 영수증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박민재의 셔츠에서 났습니다. 출장이라며 들어온 박민재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분명 여자 향수였죠. 민재야, 이 냄새 뭐야? 저는 빨래 바구니에서 셔츠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 박민재가 욕실에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아, 그거. 거래처 사모님이 차에 같이 탔잖아. 현장 보러 가는데. 거래처 사모님이 누군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의심하는 거야, 지금. 박민재가 수건을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지원,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박민재는 그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최유라였습니다. 강남 청담동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계약을 따낸 날 박민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지원, 우리 이번 계약 잡으면 회사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최유라 고객님이 인맥이 장난 아니래. 근데 그 사람 좀 무례하지 않아? 미팅 때 나한테 말 너무 함부로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디자이너 보고 식모 부르듯이 하더라. 이지원, 부잣집 딸들이 다 그래. 우리가 좀 참자.
사업이잖아. 박민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어색해서 슬쩍 몸을 뺐습니다. 그게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믿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덮어버렸죠.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재와 최유라가 병실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일단 보내고 다시 와볼 모양인지 발소리가 따로 들렸습니다. 박민재와 최유라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친 새끼.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문이 닫히자마자 최유라가 짜증을 내뱉었습니다. 옆방 환자 보호자가 했나 봐. 우리 목소리가 컸나? 박민재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은 글렀어. 다음 기회 봐야 돼. 다음이 어딨어. 박민재. 저 여자 보험금 나오려면 사망 진단서가 빨리 필요하다고. 최유라가 손톱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은 어떻게 됐어? 그건 잘 빼냈어. 이번 주 안에 거래처 입금 핑계로 3억 정도 더 빼낼 수 있어. 스위스 계좌로 바로 쏠 거야. 박민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원이 만든 회사, 이지원 명의 자산, 이지원 디자인 특허까지 깨끗하게 다 내 거지. 디자인 특허는 내 이름으로 돌려. 새 브랜드 런칭할 때 쓸 거니까. 최유라가 톡 쏘아붙였습니다. 박민재, 약속 잊지 마. 저 여자 죽고 나면 회사는 반반이야. 알았어. 유라야.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저는 이불 아래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은 아까부터 계속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112 통화가 끝난 직후 형사가 나가기 전 짧은 틈에 저는 녹음 앱을 켜뒀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을까? 눈물이 눈꺼풀 안쪽에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저는 정말 끝입니다. 저 여자 진짜 불쌍하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최유라가 키득거렸습니다. 민재야, 저 사람 진짜 너 좋아했나 봐. 회사도 다 너한테 맡기고. 좋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나 같은 거 어디서 만나겠어. 자기. 박민재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새겼습니다. 박민재, 너의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내가 살아서 돌려줄 거야.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녹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다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 그 형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박민재가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최유라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형사가 한 손에 수첩을 든 채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박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래층에서 환자분 차트 좀 확인해야 하는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해서요. 제가요. 지금요. 박민재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네. 환자 상태 관련된 거라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최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형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최유라와 잠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 씨도 같이 가시죠. 보호자 관계 확인이 필요해서요. 제가 왜요? 저는 그냥 지인인데.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두 사람이 형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은 42분. 충분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혼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으려다가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사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원 씨 맞으시죠?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력반 강도연 형사입니다. 112 신고하신 분. 저는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신고 통화에서 환자 본인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남자 목소리가 살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했습니다. 강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원무가에 잡아뒀습니다. 15분은 벌었으니까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40분 넘게 녹음됐어요. 강도연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베개 옆에 끼워둔 이어폰을 함께 건넸습니다. 강도연이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분, 3분, 5분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한번 꿈틀거렸고 수첩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지원 씨. 강도연이 이어폰을 빼며 저를 봤습니다.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니네요. 비계에서 떨어진 것도 사고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그날 아침에 비계 점검한다고 혼자 올라갔었어요. 나사를 미리 풀어둔 거예요. 의심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눈을 떴을 때부터요. 병원에서 의식 돌아왔을 때 민재가 옆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다행이라고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는 척했어요. 진짜 죽기 전에는 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깊게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지원 씨, 지금 당장 두 사람 체포할 수는 있어요. 강도연이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살인 미수 하나로 끝납니다. 횡령이나 다른 범죄는 증거 더 모아야 입증돼요. 변호사 잘 쓰면 형량 깎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지원 씨가 죽어가는 척 며칠만 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강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떠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돈 빼돌리고 있다고 했죠. 보험금도 청구할 거고요. 강도연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돈줄을 다 잡아야 합니다. 이지원 씨가 의식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은 분명히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다 증거가 됩니다. 제가 깨어 있다는 거 민재가 알면요. 안 들키게 하면 됩니다. 병원 측에 협조 요청해서 이지원 씨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알릴 거예요. 무균실 격리로요. 면회 차단됩니다. 강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 이지원 씨가 안에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 잘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만든 회사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재의 비웃음, 최유라의 키득거림, 그 모든 소리가 귓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강 형사님,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랑 유라 제대로 끝장내고 싶어요. 감옥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 말고요. 끝장이라뇨. 두 사람이 저한테서 뺏어가려고 한 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회사도 특허도 명예도요. 다 빼앗기 전에 제 손으로 다시 가져올 거예요.
강도연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지원 씨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고맙긴요. 제 일입니다.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박민재와 최유라가 다시 들어오면 이지원 씨는 다시 의식 없는 환자입니다. 숨소리 하나, 손끝 떨림 하나 조심하세요. 네. 녹음 파일은 제가 복사본 떠갈게요. 원본은 이지원 씨가 갖고 계세요. 보험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강도연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지원 씨, 네,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병실을 나간 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자세, 조금 전과 같은 숨소리.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민재와 최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안은 평소와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제 침대 옆 기계를 조작했고 주치의는 차트를 들고 박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새벽에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주치의가 일부러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무균 격리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무균실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요. 박민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 두면 폐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면회도 당분간 어렵습니다. 면회를 못한다고요. 내가 남편인데. 박민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제 아내라고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감염 위험 때문에 가족도 못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민재의 그 떨리는 목소리, 안타까운 척 끼워 넣은 한숨, 모두가 어제까지의 저였다면 속아 넘어갔을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박민재가 떠는 건 슬픔이 아니라 일이 어그러질까봐 그러는 거였습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사라질까봐, 사망 진단서가 늦어질까봐. 선생님,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박민재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주치의는 단호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매일 전화로 상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민재가 옆에서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끌고 병실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박민재의 얼굴 쪽을 향해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 끝,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특실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무균 격리 표시가 붙었고 창문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간호사가 침대를 정리하고 나간 뒤 강도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4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앉아본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시야가 잠깐 흔들렸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강도연이 침대 옆 협탁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이지원 씨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 아니고 새로 산 깨끗한 거예요.
회사 시스템 접속에 흔적 안 남게요. 세심하시네요. 이지원 씨가 더 세심하셔야 합니다. 박민재가 사무실에서 뭐든 손대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다 증거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회사 그룹웨어 로그인 페이지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자판을 두드리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지원 씨, 강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의사 말로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형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멀쩡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저를 비계에서 떨어뜨렸을 때부터 제 머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화면에는 결제 대기 문서가 7건 떠 있었습니다. 모두 박민재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송금 요청, 위임장, 이사회 결의안. 저는 하나씩 천천히 클릭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미쳤네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뭡니까? 위임장이에요. 박민재한테 회사 정권 위임한다는 거. 제 도장 도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지원 씨가 의식 없는 사이에 이사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제가 회사 처음 만들 때 이중 결제 시스템 걸어뒀어요. 대표 2명이 다 도장 찍어야 통과되는 걸로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결제 라인 한 칸을 조용히 막아버렸습니다. 박민재의 위임장은 영원히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전산 오류로 보이게 해두세요. 강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가 차단한 거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뜨게 해뒀어요. 박민재는 며칠 동안 끙끙대다가 포기할 거예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강도연이 가져다 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숟갈씩 입에 넣었습니다. 4주 만에 입으로 삼키는 음식이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죽의 미지근한 온기에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지원 씨, 천천히 드세요. 체합니다. 강도연이 옆에서 보온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식사하셨어요.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지원 씨 회복이 우선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강도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제 누나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스쳐갔지만 그건 강도연의 몫이었습니다. 형사님,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처를 좀 추려야 해요. 핵심 거래처 5군데만요. 박민재가 회사 매각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서 계약 보류 걸어주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매각이요. 박민재가 회사를 팔려고 한다고요. 녹음해서 들으셨잖아요. 스위스 계좌 어쩌고 한 거. 그 돈줄 만들려면 회사를 팔아야 해요. 인테리어 업계에 우리 회사 노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거래처 명단을 열어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일한 사장님들, 제가 새벽까지 도면을 그려서 납품했던 분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메시지 보낼게요. 박민재 이름으로 오는 계약서 절대 사인하지 마시라고요. 이지원 씨 살아있다는 거 알려도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이지원 의식이 아직 있는 것 같다. 곧 깨어날 것 같으니까 모든 결정은 보류해 달라 그렇게만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시네요. 사장 노릇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늘 민재 그늘에 숨어 있었죠. 저는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형사님. 손끝이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4주 동안 침대에 누워 죽은 척만 하던 손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늦은 오후의 바람이 블라인드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한 분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결정 보류만 부탁드린다고. 답장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 무슨 일 있어? 박 소장이 회사 통매각 얘기 들고 왔던데. 5년 단골인 한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저 곧 깨어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사인 밀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알았어. 이 대표 안 일어나면 도장 안 찍어. 걱정 마.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6년 전 첫 사무실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서 친정 엄마가 적금을 깨주셨고 박민재는 그날 저녁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와서 사무실 바닥에 같이 앉았습니다. 이지원, 우리 둘이서 진짜 회사 만든 거야. 박민재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둘이 같이 가는 거다. 민재야, 나는 너만 믿어. 내가 이지원 평생 책임진다. 약속할게.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박민재가 현장에서 인부들과 부딪힐 때마다 저는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거래처 술자리에 박민재 대신 나갔던 날도, 새벽까지 도면 수정하던 날도 다 박민재를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회사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직원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을 때 저는 박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진짜 해냈다. 박민재는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제가 흘린 땀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만들었고 제가 키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되찾는 게 맞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박민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박민재는 거래처 5군데가 모두 계약 보류 통보를 보내오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지원 씨, 박민재가 오늘 저녁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을 잡았답니다. 어디예요? 강남에 있는 디자인 그룹. 인수가가 70억 정도라고 합니다. 70억이요. 우리 회사 가치는 그 2배는 돼요. 저는 노트북을 끌어당겼습니다.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치우려는 거네요. 돈줄 막혔으니까.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이지원 씨, 준비 다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세청의 횡령 의심 신고는 어제 접수됐어요. 주거래 은행에도 대표명의 자금 동결 요청 들어가 있고요. 박민재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법인 계좌가 통째로 묶일 거예요. 이지원 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강도연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된 거예요. 회사 만들 때부터 비상시 시스템은 다 짜뒀거든요. 그때는 민재가 사고로 잘못될까봐 만든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노트북 화면 한쪽에 사무실 내부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도연이 미리 협조해서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합법적인 거 맞죠?
형사님, 법인 사무실 보안 카메라예요. 이지원 씨가 공동대표라 접근 권한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화면 속 사무실에는 박민재가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그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요. 저녁 7시 인수자 측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악수가 오가고 두꺼운 계약서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박민재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이지원 씨, 지금이에요. 강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누릅니다. 저는 엔터키를 꾹 눌렀습니다. 박민재의 만년필이 종이 위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박민재는 인수자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은행에서 와서. 박민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동결이요. 그게 무슨... 옆에 있던 최유라가 박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민재, 계좌가 묶였대. 다. 뭐? 최유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법인 계좌가 다 동결됐다고. 인수자 측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이 계약 진행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오해예요. 전산 오류인 것 같은데. 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국세청에서도 횡령 의심 조사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거래만 합니다. 인수자가 박민재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두 분 사장님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정리되면 그때 다시 봅시다. 인수자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민재는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유라가 박민재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박민재, 너 뭐야? 일 처리 똑바로 한다며. 내가 뭘 어떻게 해? 통장이 갑자기 묶이는데. 이지원 그 여자 정말로 죽은 거 맞아? 맞아. 무균실 들어갔다고 했어. 의식 없어. 그럼 누가 신고를 했는데? 회사 안에 누가 있어? 최유라가 박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민재,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으면 죽는다 진짜. 유라야, 진정해. 내가 다 알아볼게.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70억이 날아갔어.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4주 동안 산소호흡기 아래 가둬뒀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지원 씨, 괜찮으세요? 강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리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형사님, 저 오늘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박민재와 최유라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스며드는 온기가 4주 만에 처음으로 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켜자마자 어제 끊어둔 사무실 카메라를 다시 열었습니다. 박민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사무실에 있던 박민재가 어디론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부부 사이라 공유 위치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죠. 박민재가 켜둔 줄도 몰랐을 겁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연을 불렀습니다. 민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강도연이 빠르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충청도 보령? 이지원 씨 본가입니까? 네. 부모님 댁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은요? 최유라도 같이 갔어요. 차에 두 사람 다 타고 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고로 의식이 없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두 분은 분명 따뜻하게 맞이하실 겁니다. 의심이라고는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형사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빨리 연락 좀. 이지원 씨, 잠깐만요. 강도연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모님께 지금 전화하면 두 분이 놀라서 박민재 앞에서 티낼 수도 있어요. 박민재가 이상한 낌새 차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 70대예요. 아빠는 작년에 무릎 수술까지 하셨어요. 제가 보령 경찰서에 공조 요청 바로 넣겠습니다. 박민재가 본가에 도착하기 전에 잠복조 깔아둘 거예요. 강도연이 휴대폰을 들고 빠르게 어디론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4주 동안 죽은 척하며 버텨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박민재의 차가 본가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한쪽에 부모님 댁 거실 팩캠 영상을 띄웠습니다. 3년 전 아빠가 강아지 한 마리를 들이시면서 제가 직접 설치해드린 카메라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강아지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켜둔 건데 오늘은 그게 부모님의 목숨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 사위 왔는가? 화면 속 아빠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지원이가 좀 어떻게 됐어? 우리 지원이.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닦으며 나오셨습니다. 오신 분은 누구야?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아,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어머님,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박민재가 최유라를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유라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요. 들어와요. 점심은 먹었어. 엄마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사위가 왔다고 좋아하는 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박민재가 거실 한가운데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은 지원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박민재가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이가 어떻게 됐어? 사위. 아빠가 박민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이 병원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요. 회사도 지금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라고. 보험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지원이 인감도장에 사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박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가? 지원이 명예자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위임장입니다. 부모님이 보증인으로 사인해 주시면 돼요. 엄마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민재 사위, 우리 지원이가 깨어나면 자기가 다 할 텐데 왜 굳이? 어머님, 박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원이 못 깨어납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서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손에 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박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재 사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못 깨어난다니. 아버님,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의사가 일주일 안에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박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인해 주세요. 지원이 마지막 가는 길 빚더미에 묻어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잠자코 있던 최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댁은 누구신가? 아빠가 최유라를 노려봤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면서 왜 끼어들어?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유라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 박민재 씨 여자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재가 황급히 최유라를 노려봤지만 최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지원 곧 죽어요. 인감 도장만 찍어주시면 부모님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안 찍으시면 두 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연이.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민재가 아빠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다시 앉혔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박민재가 현관문 쪽으로 가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부터 좀 받겠습니다. 이거 정리 끝나기 전에는 아무데도 연락 못 하세요. 박민재가 엄마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아빠의 휴대폰까지요. 민재야, 너 진짜 사위 맞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사인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지원이 산소호흡기 전원 끄는 거 제가 보호자라 결정할 수 있어요. 사인 안 하시면 오늘 저녁에 끌 겁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아빠가 박민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민재는 아빠의 손목을 거칠게 비틀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른이 넘은 아빠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저는 노트북 앞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을 바닥에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협탁에 부딪혔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지원 씨 안 됩니다. 강도연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지원 씨가 지금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보령 경찰 곧 진입합니다. 10분만 더 버티세요. 10분이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지원 씨. 강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지원 씨가 지금 나서면 박민재가 부모님 인질로 잡고 더 큰일 칩니다. 카메라 계속 보고 계세요. 증거 한 컷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유라가 엄마 앞에 인주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찍어요. 어머님, 안 그러면 진짜로. 엄마의 손가락이 강제로 인주에 눌렸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화면 너머로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인주에 닿기 직전 저는 노트북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팩캠에는 양방향 통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아지에게 말을 거는 척 종종 쓰던 기능이었죠. 민재야. 제 목소리가 화면 너머 거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재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최유라의 손에서 인주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 소리. 박민재가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재야, 내 목소리 안 들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이지원. 박민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박민재. 어디?
최유라가 거실 천장과 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선이 책장 위 팩캠에 닿는 순간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메라야. 카메라. 민재야, 너 우리 아빠 어깨에서 손 안 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박민재가 책장 위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카메라를 뜯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그 자리에서 손들어. 보령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민재가 황급히 팩캠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경찰 2명이 박민재의 양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박민재 씨, 특수강도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장인 장모님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 녹화됐어. 다른 형사 한 명이 최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최유라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내 아빠도 너 못 빼낸다. 가자. 엄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빠 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빠는 어깨를 부여잡고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임자, 괜찮아. 아빠가 엄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박민재가 끌려나가다가 팩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원, 너 진짜. 민재야.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평생 책임진다고 했지. 이지원, 내가 그 말 돌려줄게. 내가 한 짓, 내가 평생 책임져. 박민재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 입을 막고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 안에는 부모님 2분과 형사 1명만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남아있던 형사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따님이 영상 통화 연결해 달라고 하시네요. 받으시겠어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형사를 보셨습니다. 지원이가, 우리 지원이가. 저는 마이크 옆에 있던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모님 댁 거실에 놓인 형사의 휴대폰 화면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환자복을 입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2분을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화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지원아. 우리 지원아. 살아있었어. 엄마 미안해.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만 있으면 됐어. 우리 딸. 엄마가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휴대폰 액정을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만지고 싶어서 침대 위에서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어깨 많이 아파. 안 아파. 우리 딸 살아있는데. 안 아파. 아빠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아빠가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4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야. 우리 딸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데려온 사위인데. 지원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 그놈이 짐승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옆에서 강도연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부모님과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을 화면 너머로 바라보면서요. 같은 시각, 보령 경찰서 앞. 강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박민재와 최유라가 호송차에서 내려져 경찰서 안으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민재 씨, 최유라 씨. 강도연이 자료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두 분이 좋아할 만한 게 좀 있습니다. 강도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지원 씨 병실에서 두 분이 나눈 대화 42분짜리 녹음 파일입니다. 4주 동안 두 분이 회사 자금 빼돌린 입출금 내역도 다 들어있고요. 오늘 보령에서 찍힌 팩캠 영상은 덤입니다. 박민재가 강도연을 노려봤습니다. 형사님. 왜요? 박민재 씨. 이거 다 이지원이 짜고 친 거잖아요. 함정이라고요. 함정이요. 강도연이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민재 씨가 산소호흡기에 손 뻗을 때 누가 시켰습니까? 비계 나사 풀어둘 때는요. 박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유라가 옆에서 박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민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유라야, 너 입 다물어. 내가 왜 입을 다물어. 살인하자고 한 거 너야. 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산소호흡기 빼자고 했잖아. 두 사람이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강도연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지원 씨, 두 사람 자기들끼리 다 불고 있습니다. 이지원 씨, 이제 안심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끊고 강도연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길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법원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는 풀렸고 짧게 자른 머리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박민재와 최유라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연이 옆에 서서 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네, 들어갈 거예요. 끝까지 봐야죠. 법정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민재와 최유라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수의를 입고 있었고 박민재는 살이 많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산소호흡기 빼자고 한 건 최유라였습니다. 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판사님, 거짓말이에요. 박민재가 다 계획했어요. 비계 나사 푼 것도 박민재예요. 최유라가 박민재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박민재 말에 속아서 따라간 거라고요. 저는 그 진흙탕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6년 동안 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살인 미수 횡령, 특수협박,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최유라 살인 교사, 사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박민재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7년이요. 저는 그냥 거둔 것뿐인데.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라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원, 너 이거 후회한다. 최유라 씨.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 7년 동안 할 거예요. 최유라가 무어라 더 외치려 했지만 법정 경위가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재는 끝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강도연의 도움 없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지원 씨, 천천히요. 형사님, 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에게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그래. 우리 딸, 다 끝났어. 아빠가 옆에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우리 지원이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어. 아빠 어깨는 어때? 멀쩡해. 너만 잘 되면 다 멀쩡해.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법원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강도연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강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형사님. 네. 이지원 씨. 고마워요. 그날 밤 와주셔서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형사님 누님도 잘 지내시죠? 강도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저는 강도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연도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인사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안에 4주 동안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새로 마련한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재의 흔적은 회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로 박민재의 지분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고 최유라 집안은 그 스캔들로 사업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대표님, 미팅 10분 남았습니다. 신입 디자이너가 회의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미팅 자료 다시 확인했어요. 2번이나 봤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36살의 이지원이 통유리에 비쳐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옷은 여전히 무채색이었습니다. 어릴 적과 똑같은 무난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에 저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도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신축 카페 현장이었습니다. 연필을 들어두면 위에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선은 곱고 분명했습니다. 회사를 일으키던 시절 저는 늘 박민재의 그늘 뒤에 있었습니다. 박민재를 사장으로 세우려고 제 이름을 일부러 작게 새겼습니다. 정직하고 묵묵하면 언젠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이제는 압니다.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묵묵하게 보낸 그 시간이 결국 저를 살렸으니까요. 박민재가 빼앗으려 했던 건 회사도 돈도 특허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우리 직원들, 부모님, 그리고 강도연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앉으세요. 시작합시다. 저는 회의실 가운데 자리에 앉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채색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옅은 미소 안에는 4주 동안 산소호흡기 아래에서 버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봄의 햇살이 회의실 책상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도면을 펼치고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무채색처럼 조용히 살아온 한 여자가 가장 선명한 색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지원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매일을 정직하게, 묵묵하게 채워온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평범함을 만만하게 본 두 사람은 결국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지원이 4주 동안 산소호흡기 아래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지혜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맺어온 사람들, 꼼꼼하게 챙겨온 시간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은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지원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끝내 빛나는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